혹시 기혼자들끼리 하는 소개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전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무려 제 전 남편이 그 기혼자 소개팅에 나갔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주선한 소개팅이었고요. 당시엔 너무 화가 나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고 나중엔 화병까지 크게 앓아 과호흡 때문에 병원도 몇 번 실려가곤 했는데요. 지금은 운동과 상담으로 많이 치유한 상태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기혼자 분들도 아셔야 하는 사실이 있어서입니다. 쓰다 보면 제 신상이 털릴 수도 있겠지만 혹시 저와 같은 피해자 분들이 더 생겨나는 것보다 저 하나 총대 메고 이 더러운 현실을 밝히려 합니다. 저는 전 남편과 소개팅으로 이어져 만났습니다. 둘 다 결혼 정년기이기도 해서 사실 선이나 마찬가지였죠. 남편은 피부과 페이 닥터였고 저는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연봉은 남편이 조금 더 높긴 했지만 양가 재정 상황을 따지면 저희 집이 남편보다 훨씬 잘 살아요. 저희 집은 조금 특이하게도 친정엄마가 사업을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고 친정아빠는 세무직 공무원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친정엄마 덕분에 저 중학교 때부터 살림살이가 펴지기 시작해서 사교육 푸시를 많이 받아 명문대에 들어갔고 친정아빠의 학업 뒷바라지로 잘 풀린 케이스라 저는 늘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상황은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고 시댁은 그냥 평범한 축에 속합니다. 좋게 말해 평범하지 사실 아파트를 무리하게 사셔서 빚이 있는 상황인데다 시댁 부모님들 모두 아들이 의대 가자마자 이제 인생 폈다며 바로 다니던 일 관두시고 아들한테 쭉 기대어 사신 분들입니다. 재산이랄 것도 없고 오로지 자랑거리와 노후 준비는 아들밖에 없는 집이었지만 콩깍지가 뭔지 소개팅에서 만난 남편과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정말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흔히 싸가지 없고 이기적일 것이라는 제 편견이 있었고 밥이나 한 끼 먹고 오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간 자리였는데 생각보다 그는 너무나도 배려가 깊었고 자상했으며 본인의 의견보다는 늘 제 생각을 우선시하는 이타적인 사람이었어요. 이게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기심에 진절머리 났던 터라 저는 남편에게 너무나도 빠져들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고 그렇게 반년 동안 불같은 연애를 하다 결국 결혼하게 되었어요. 앞서 말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남편의 스펙이 훨씬 더 좋은 상황임에도 양가 집안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 잡음이 없기란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결혼시킬 때도 장사하듯이 이것저것 재가며 절대로 한 푼이라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예물 예단을 과하게 요구하셨어요. 처음엔 거의 1억 원어치를 요구하시더군요. 저희 친정엄마가 절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버티시니까 선심 쓰듯 5천으로 깎으시더군요. 본인들은 사놓은 아파트에 돈이 다 들어가 있어서 한 푼도 지원해 줄 수 없지만 아들이 잘났으니 그걸로 만족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아들이 개업만 하면 돈 쓸어 모을 거라면서요. 결혼 비용을 친정에서 거의 부담하고 그 돈 되찾고 싶으면 5년 이내로 남편 개업을 해주래요. 듣다 못해 저희 친정엄마가 그냥 파혼하자고 하며 언성을 높이니 그제서야 꼬리를 슬그머니 내리곤 저희 친정에서 하자는 대로 맞춰주더군요. 그래봤자 예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저희 친정 부모님이 내주셨고 남편은 신혼여행비와 웨딩링 그리고 신혼집에 4천 정도 예산 짜서 가전 가구를 넣어주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 쪽에서 마련했고요. 신혼집 역시 저희 친정엄마가 사주셨어요. 당시 시세 9억 정도 하는 20평대 초반 역세권 아파트였고 명의는 제 이름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양도에 따른 세금 역시 친정에서 다 부담해 주셨고요. 돌이켜보면 손해뿐인 결혼이지만 당시에는 사랑하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남편도 많이 미안해하고 자신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인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은 다툴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남편이 전적으로 제 편을 들고 제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시댁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 진짜 보통 아니신 분이구나 생각하며 현명하게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제 결혼 생활이 편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셨어요. 정말 거의 매일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급하지도 않은 일을 빨리 처리해달라 채근하시고 당장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어디 벚꽃이 이쁘게 펴서 구경 가고 싶네. 팔당댐 드라이브가 그렇게 시원하고 좋다더라. 도토리 가루를 어디서 구해서 묵을 만들었는데 곰팡이가 폈느니 어떻니? 시시콜콜한 수다 잡담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친하게 지내는 거 좋죠. 그런데 어머님은 꼭 제가 너무 바빠 죽겠는 시간에 전화를 거셔서는 한가한 사람 취급하시며 어머님 말씀을 듣고 장단 맞춰주길 원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심심하다 하시길래 문화센터라도 다니시라고 권유했더니 그건 또 싫으시대요. 그래서 요즘 중장년층 간단하게 하루 2-3시간 알바하는 프로그램도 시청에 많다고 생각 있으시면 알아봐 드리겠다고 하니 웃으시며 알겠다 하시더군요. 그런 식으로 처음엔 애써 웃으며 네네 하다가 나중엔 업무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제가 점심 먹고 바로 서초동으로 가야 하는데요. 그 전에 일 처리할 게 많아서요. 죄송하지만 급하신 일이 아니면 다음에 통화해도 될까요? 라고 여쭸더니 어머님이 당황하신 듯 알겠다 하시며 바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잘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 일이 문제가 될 거라고 전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남편이 저에게 화난 표정으로 묻더군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화냈어? 화? 아니, 어머님께 내가 화를 내다니. 무슨 말이야? 바쁜데 전화 좀 그만하시라고 우리 엄마한테 소리 버럭버럭 질러가며 화냈다던데? 뭐라고? 아까 낮에 한 통화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저는 너무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왔죠. 그리고 남편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요 몇 주 매일 전화하시고 업무에 지장 생길 정도로 통화를 요구하셔서 웬만하면 다 받아들였는데 오늘은 서초동 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에 통화하자고 좋게 예의 차리며 말씀드린 거라고요. 솔직히 너무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좋게 설명해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더군요. 우리 엄마 보고 그렇게나 한가하면 인형 눈알 꿰는 부업이라도 하라고 소리 질렀다면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하셨다는 거야? 당신 솔직히 말해봐. 우리 엄마가 좀 철없기는 해도 그런 식으로 거짓말은 안 하셔. 뭐라고?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다. 내가 지금 당장 전화해볼게. 제가 화가 나서 어머님께 전화를 하려 하니 남편이 그만하라며 쓱 나가더군요. 문도 쾅 닫은 채로요. 정말 너무 황당해서 벙쪄 있다가 거짓으로 이간질한 시어머니에게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천연덕스럽게 이러시더군요. 아니, 그렇게 말은 안 했어도 네 말투 뉘앙스가 그랬잖니. 사람 깔보고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다 드러나던데 뭘. 알바하라고 권유한 것도 그런 이유 아니었니? 내가 돈도 없는 주제에 일도 안 하고 허구한 날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별 잡다한 얘기 다 들어놓으니까 한심해서 그런 거 아니었니? 어머님, 아니 제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남편한테 전하시면 제가 어떻게 되나요?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다. 오해였으면 풀면 되고 그게 무슨 대수라고. 아들한텐 내가 알아서 얘기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하시며 전화를 뚝 끊으시더군요. 그리고 1시간 정도 후 남편이 슬그머니 들어와 제 손을 잡으며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당신께서 오해한 게 맞다시며 집에 가서 와이프 마음 풀어주라고 하셨대요. 이거 뭐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그리고 시어머니 말에 홀랑 넘어가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의 남편이 한심해 보여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릎까지 꿇어가며 다신 안 그러겠다 싹싹 빌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저와 남편을 은근히 이간질하려고 하시더군요. 식사하자고 하시며 저희 사무실 근처로 식당 알아봐달라고 하시길래 한정식당 잡아드렸더니 간단하게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냉면집 어떠시냐 여쭸더니 노발대발 화를 내시며 끊으시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전화해 며느리 보러 사무실까지 찾아갔는데 꼴랑 냉면 얻어먹게 생겼다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피까지 차갑게 식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신혼집 비번을 안 알려준다며 서운하다고 남편에게 하소연하셨대요. 아니, 여쭤보신 적도 없거든요. 저희 없을 때 집에 오신 적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과 말을 부풀려 아들인 남편에게 전해가며 이간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놓고는 막상 얼굴 보면 우리 며느리 이쁘고 잘난 며느리 하시는데 나중엔 화가 나다 못해 혹시 갱년기라 오락가락 하시는 건가 생각까지 했네요. 솔직히 그런 일만 없으면 남들이 보기엔 굉장히 좋은 고부관계인 줄 알 겁니다. 만나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놓지를 않으시고 연신 예쁘다고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셨거든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남편은 늘 본인 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보는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회사 선배들한테 상담하니 아들 장가 보내면 그러신 분들 많다며 첫 며느리라 저에게 기대도 많으시고 환상도 있으셔서 그러는 거라고 결혼 초반만 좀 참고 넘어가면 다 안정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어느 정도 저도 동감은 가더라고요. 시어머니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도 맞춰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꾹 참고 넘어가면 별 다른 트러블이랄 게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남편도 저에게 고마워했고 저도 그런 신혼생활에 어렵지만 적응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집으로 퀵이 하나 오더라고요. 남편은 선배 개원하는 병원에 장비 봐주러 집에 없던 상황이었고 저 혼자 그 퀵을 받았는데 보니까 수취인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발신인은 모 백화점 남성 의류 매장이었고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남성 정장이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 걸어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아, 그거 엄마가 내 봄옷 하나 사준다고 하더니 그걸 보내셨나 봐. 그냥 대충 장롱에 넣어줘. 당신 옷을? 응, 알겠어. 뭔가 깨름직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래,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적적하실 텐데 백화점에서 아들뻘 옷 보면 생각나 사보내실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받으니까 그 퀵에 대해 말씀하시더라고요. 퀵 하나 왔지? 그거 스타일러에 넣어서 잘 좀 다려줘. 아, 네. 그런데 남편은 병원 출퇴근할 때 정장 안 입는데요? 그냥 뭐 경조사 있을 때 입으라고 사보낸 거야. 우리 아들이 톤이 좀 밝은데 갖고 있는 정장이 다 칙칙하잖니. 아무튼 오늘 꼭 스타일러에 넣어놔줘. 하시며 전화를 딱 끊으시더군요. 당분간 정장 입을 일이 없는데 왜 미리 넣어놓고 다려놓으라 하시는지 이해는 안 갔지만 일단 퀵으로 온 정장을 잘 다듬어 놨죠. 남편은 집에 와서 그 정장을 한번 쓱 보더니 귀찮다는 듯이 장롱 문을 닫더라고요. 나중에야 남편의 그 행동이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 다음날 생겼어요. 바쁜 월요일을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데 남편에게 카톡이 오더라고요. 저녁에 상가집 갈 일이 생겨서 늦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알겠다 하고 저는 잔업하다가 집에 왔습니다. 무심코 장롱을 열어보는데 어제 어머님이 퀵으로 보내신 정장이 없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 걸어 정장 갖고 갔냐고 물었더니 당황하면서 상가집에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남편 병원에 장례식장 가는 용도로 상시 준비해 놓은 정장이 있거든요. 의사들은 불시에 장례식장 갈 일이 엄청 많거든요. 아무튼 그거 입고 가면 되는데 굳이 어제 퀵으로 받은 정장을 입고 간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아니, 당신 병원에 까만 정장 있잖아. 내가 살이 좀 쪘잖아. 그게 배에 잘 안 맞더라고.
그래서 그거 급하게 가져왔어. 아니, 언제? 오늘 점심시간에 집 잠깐 들렀었지. 뭐야, 나보고 가져다 달라고 하지. 알겠어, 조심히 들어와. 하고 전화를 끊었고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경조사가 좀 많더군요. 저녁에는 상가집 간다고 하며 밤 11시쯤 들어왔고 주말에는 결혼식에 가야 하는데 혼자 빨리 갔다 오는 게 편하다며 저는 집에 두게 하는 날이 종종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상하단 생각이 든 건 시어머니의 잦은 옷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백화점 가면 저희 생각이 난다며 종종 옷을 사주셨는데 제 것은 항상 운동복이었고 남편 것은 늘 정장이나 단정한 가디건 같은 걸 주시더라고요. 남편은 병원에서도 캐주얼하게 입고 있고 저랑 데이트할 때도 주로 트레이닝복을 입거든요. 그래서 그런 옷을 거의 안 입는 터라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머님이 당신 취향 잘 모르시나 봐. 잘 입지도 않는 옷을 이렇게 자주 보내주시네. 그러게, 하하. 하며 말 돌리던 남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차에 엔진 경고등이 떠서 급하게 남편 차로 바꿔 나가게 되었어요. 사실 종종 차도 바꿔 타긴 했거든요. 그날도 대수롭지 않게 남편 차로 옮겨 타고 카톡 하나 보냈습니다. 제 차에 경고등이 떠서 바꿔 타고 가니 당신은 택시 타고 가라고. 보내고 출발하는데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빗발치듯 오는 거예요. 전화 받으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말도 없이 차를 바꿔 타고 가면 어쩌냐고 난리를 치길래 황당해서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우리 종종 바꿔 타잖아. 왜 그래? 아니,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렇지. 나 오늘 차 써야 하는데. 그래? 미안해, 몰랐네. 그런데 나도 오늘 서초동 갔다가 논현동도 가야 하고 일정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 알았어. 그럼 아니다. 알겠어. 하며 횡설수설 하다가 끊는 남편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정차 중 차 안을 돌아보는데 세상에 뒷좌석에 무슨 옷들이 그렇게나 많이 쌓여 있는지 자세히 보니 다 정장이더라고요. 어머님이 선물해 주신 옷들이랑 구두랑 넥타이랑 머리 단장하는 스프레이도 있었고요. 그것들 보자마자 쎄하더군요. 바로 차량 내비게이션을 쳐보니 최근 등록지에 라운지 카페, 일식집, 레스토랑 같은 데가 많더라고요. 보자마자 느낌이 왔습니다. 이 남자 바람 피우는구나. 심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올 듯 뛰었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눈앞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야말로 쇼크를 먹은 저는 그대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차 이곳저곳을 다 둘러봤습니다. 글로브 박스까지 다 뒤져봤지만 여자 흔적은 없었어요. 일단 전부 사진 찍어 증거 남기고 블랙박스 칩을 사무실로 가져와 노트북에 연결해 백업했어요. 남편에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 했습니다. 남편이 떠보듯 차에 대해 묻길래 너무 바빠서 차에서 통화만 하느라 다른 거 볼 여유가 없었다고 둘러댔어요. 그리고 그날 야근한다고 하고 PC방에 갔습니다. 가서 블랙박스 영상을 전부 다 재생했어요. 다행히 차량 안에서 나는 소리까지 녹음되는 채널이라 남편 통화 소리까지 다 녹음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불박을 건드렸는지 최근 일주일 거만 있었는데요. 그중 한 날 남편이 차에 타자마자 시동을 걸고 어디론가로 전화를 하는데 통화 내역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주 젠틀한 목소리로 상대에게 어디시냐 묻고 빨리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빨간불 정차 중일 때마다 스프레이 뿌리며 머리 만지는 소리도 났죠. 그렇게 어느 레스토랑에 도착하더니 발렛을 맡기며 블랙박스 앞으로 지나가는 남편의 모습이 찍혔는데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정장에 아주 말끔한 모습으로 레스토랑 입구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다 찍혀 있었고요. 저는 엉엉 울며 다른 영상들을 뒤졌습니다. 남편은 차 안에서 이따금 다른 여자들과 통화를 하는 듯 보였고 종종 시어머니랑도 통화하는 게 다 녹음되었어요. 자세히 들으며 유추해보니 시어머니가 주선한 소개팅 자리에 남편이 나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신경질을 내며 곧 아내에게 걸릴 것 같으니 이제 소개팅 그만하고 싶다고 짜증을 내거나 오늘 만난 사람은 괜찮았다 어쩐다 등등 소개팅에 나온 여자를 품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모습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악몽이길 간절히 바랄 정도로 현실로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모든 증거물을 저장했고 집에 와서 남편 얼굴을 봐도 온 힘을 다해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제 눈치를 보는 듯 하다가 이내 안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제가 자는 척하니 슬그머니 차키를 들고 현관을 나서더군요. 30분 정도 후 옷까지 주섬주섬 챙기고 들어오는 걸로 보아 차 내부 정리를 했겠죠. 증거도 나름대로 지운다고 지웠고 귀로 고스란히 남편의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의 핸드폰을 시시때때로 봤어요.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수시로 초기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딱 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 잘 때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또 어딘가 소개팅 자리를 주선하는 듯한 통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 남편이 아직 자고 있을 때 남편 폰을 뒤졌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와의 통화와 대화 내역 모두 삭제되어 있길래 시어머니에게 아들인 척 카톡 보냈습니다. 시간 장소 적어둔 게 지워졌으니 다시 보내달라고 하니 시어머니가 바로 답장하시더군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땡땡 호텔 1층 라운지라고 답장이 왔길래 확인했다고 보내고 바로 삭제했어요. 남편은 뒤늦게 일어나 제가 지폰 뒤진 것도 모르고 사랑한다고 모닝 뽀뽀를 하려 들더군요. 역겨워서 피하려다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까봐 그냥 맞춰줬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속이 안 좋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약속된 금요일이 되니 남편은 또 저녁에 상갓집 갈 일이 생겼다며 옷을 챙겨들며 출근하려 하더군요. 속으로 칼을 갈며 애써 웃고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평소와 다른 스타일의 옷을 입고 남편이 소개팅 한다는 그 장소로 갔습니다. 조금 기다리니 남편이 쫙 빼입고 나타나더군요. 그렇게 빈자리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잠시 후 어떤 여자가 나타나 인사하며 앉더라고요. 예상은 했고 미리 각오도 했지만 막상 그 꼴 보니 눈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진과 영상까지 전부 찍어둔 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남편과 그 소개팅녀가 있는 자리로 또각또각 걸어갔어요. 남편은 무의식 중에 소리나는 제 쪽을 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니 귀신이라도 본 듯 얼굴이 허해져서 놀라더라고요. 아니 여보,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선봐? 소개팅해? 당신 결혼했잖아.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아니,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나가자. 나가긴 뭘 나가? 가만히 있어봐. 나랑 한 커플링까지 그대로 끼고 소개팅을 하고 앉아있네? 그때 남편 왼손에 껴진 커플링을 보며 제가 헛웃음을 치며 여자를 보는데 보니까 여자 손에도 반지가 껴있더라고요. 황당해서 여자 얼굴을 보니까 귀찮은 일 생겼다는 듯 자리를 뜨려고 하길래 제가 잡았습니다. 당신들 뭐야? 왜 둘 다 반지를 끼고 소개팅을 하고 있어? 이봐요. 당신 이 사람 유부남인 거 알고 나왔어요? 제가 여자에게 물었더니 여자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기가 차서 할 말도 잃고 서 있는데 뒤에서 급하게 누가 저를 잡더라고요. 보니까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 네가 여길 왜 있냐? 너 어떻게 알고 왔어? 하며 묻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이 사람 소개팅 자리 어머님이 주선하셨죠 그동안? 뭐라고? 아니, 그럼 너 다 알고 있었다는 거냐?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이 어떻게 결혼한 자식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더 황당하다. 너 다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감쪽같이 모른 척 할 수가 있니? 음흉하고 음침한 년. 뭐라고요? 제가 음흉하고 음침하다고요? 그러는 당신은 뭔데? 아들 소개팅 나갈 정장을 나보고 다려놓으라고 했던 거야 그럼? 제가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자 시어머니가 동네 창피하다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빨리 나가자고 제 팔을 우악스럽게 잡고 이끌더라고요. 제가 뿌리치니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가방으로 저를 내려치려고 하시길래 재빠르게 피하고 바로 시어머니 싸대기를 때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얼음이 되어 경악을 했고 남편도 놀라서 망부석처럼 서 있다가 뒤늦게 저를 말리더군요. 그런다고 어머님을 때리면 어떡해? 당신 생각이 있는 여자야? 넌 생각이 있어서 결혼한 남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소개팅을 하고 앉았니?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아? 너랑 니네 엄마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편 친하다는 선배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자기도 모른다고 발뺌하길래 제가 다 알고 있으니 막 개업한 병원에 피해 보기 싫으면 좋은 말 할 때 다 말하라고 했더니 술술 불더라고요. 시어머니, 그러니까 남편 어머니는 저랑 결혼을 시키고 난 이후에 계속 마음에 안 들어 하셨대요. 제가 입안에 사탕처럼 호락호락하게 굴지 않고 친정에 돈이 많은데 꽉 쥐어서는 주질 않으니 답답하다 하셨답니다. 결혼하고 나면 남편 개업시켜줄 줄 알았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잘 사는 거 조금 더 지켜본 후 병원 차려주겠다 하시는 것에 불만이 정말 많으신 시어머니였대요. 저도 마음에 안 들고 사돈도 마음에 안 드니 소개팅을 어디서 알아봐오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게요. 기혼자들끼리 만나는 소개팅이 암암리에 있다나 봐요. 서로의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이혼하기 앞서 대체할 상대를 찾아본 후 갈아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애인 혹은 배우자가 있는 전문직 혹은 고소득층의 사람들이 하는 소개팅이래요. 시어머니가 아름아름 마담뚜 연락처를 필사적으로 구해서 그렇게 자리를 마련했던 거라고. 선배 말로는 남편이 정말 나가기 싫어했답니다. 그건 사실이라면서 강조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너무 졸라서 어쩔 수 없이 나간 거라고.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딱 반년만 소개팅 자리 나가달라 비셨다네요. 어머님 본인도 딱 단념하고 며느리에게 잘해줄 거라고 약속했다면서. 남편은 그렇게 싫어하는 자리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매번 최선을 다해 본인을 꾸며 단장한 채로 나가나요? 말이 안 맞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계시고 남편은 무릎을 꿇고 저에게 빌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나가기 싫어했는데 본인 엄마가 하도 부탁해서 나간 거라며 딱 한 번 나간 거였다고 제발 용서해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못 이기는 척 저에게 미안하다 하시며 본인이 경솔했고 그 어떤 신부감을 만나봐도 제가 역시 최고인 걸 알았다며 이제부터라도 저한테 더 잘해주고 좋은 시어머니가 되겠다는 개소리를 하시더군요. 됐고 내 집에서 둘 다 꼴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발끈하면서 이게 어떻게 네 집이니? 그래 이혼을 하더라도 네 집은 아니지. 명의만 네 이름이면 뭐해. 이혼하면 반반이야. 반반이요? 당신 아들이 뭘 해왔는데 반반이야? 이거 순 결혼 사기꾼들 아니야?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르니 남편까지 덩달아 어떻게 본인들을 사기꾼으로 모냐며 저를 위협적으로 밀더라고요. 그 바람에 몸싸움이 되었고 저는 협탁에 넘어져 무릎과 팔꿈치에 살과상을 입었어요. 차라리 잘됐다 싶어서 그대로 병원 가서 진단서를 떼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남편이랑 시어머니도 바로 맞선임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라운지에서 뺨 때린 걸로 폭행죄 고소를 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을 폭행죄로 고소했고요. 정말 우습게도 단순 소개팅으로 인한 이성 만남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 변호사는 방향을 틀어 직계 가족인 시어머니로 인한 부당한 대우로 밀고 나가자고 하더군요. 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성 만남을 종용한 것이 그 직접적 이유가 된다고 하여서 저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었던 선배와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폭행 정황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제 쪽으로 유리하게 넘어갔죠. 블랙박스와 사진들도 모두 제출했어요. 남편 쪽에서는 제가 시어머니 폭행을 했고
평상시에도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남편이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호소하더군요. 제가 시어머니 뺨을 때린 건 정당방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가방으로 저를 때리려고 한 걸 제가 팔로 막았는데 이게 특수폭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혼 소송은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 되었어요. 저희 친정에서도 엄청 열받으셨고요.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반반 나눠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며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9억짜리 신혼집을 신부 쪽이 해가고 본인이 해온 건 5천만 원도 안 되는데요. 결국 남편 쪽의 유책으로 제가 승소했습니다. 위자료는 1,000만 원 지급이었는데 남편이 절대 줄 수 없다며 버티더군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를 사기죄로 소송하겠대요. 결혼하면 개원해준다고 했는데 입을 싹 닦았다나 뭐라나. 그 말에 화가 난 친정엄마가 남편 병원으로 찾아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습니다. 그 많은 환자들과 동료 의사들 그리고 간호사들 앞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 해괴망측한 짓들을 다 밝히셨는데 남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 벌금 150만 원 냈습니다. 그런데 그 돈 하나도 안 아까우시대요. 남편은 그 일로 완전히 개망신 당해서 결국 권고사직 당했고 그 이후로도 자리 잡기가 어려웠다나 봐요. 그래서 결국 본인이 받던 연봉보다 30%나 삭감된 채로 저 멀리 지방병원에 취직했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주변 사람들도 전부 끊겼댔고요. 그렇게 약 2년간 탈탈 털렸다더군요. 쌤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듣기로는 시어머니는 화병이 나서 몸져 누웠다고 하던데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전 남편은 그렇게 저랑 진흙탕 싸움 하더니 이제는 아는 사람 통해 저한테 연락하려고 하더라고요. 오랜 법정 싸움으로 사이가 나빠져 본인 엄마랑도 연 끊고 살고 있다면서 지난 날이 후회된다는 식으로 불쌍한 척 한다던데 제발 연락 안 왔으면 좋겠지만 오면 시원하게 쌍욕 박아줄 생각입니다.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했던 제 잘못이 제일 크지만 그래도 빨리 지옥에서 빠져나온 것에 대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도 커서 앞으로는 더 똑부러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으로 보답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 결혼한 새댁입니다. 얼마 전 시댁과 친정, 양가 싸움이 일어났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저희 엄마 하신 말씀에 시원하다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앞으로 시어머니와 대면대면한 상황들이 많을 것 같지만 얼굴 붉히기 싫다는 이유로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그거대로 또 후회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저나 저희 엄마도요.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이신 분들도 계실까 싶어서 이 일의 옳고 그름을 한번 여쭤보는 차원에서 글을 써봅니다. 저는 친정오빠보다 먼저 결혼했어요. 오빠가 석박사 공부를 오래 했는데 새언니가 그거 다 기다려줬거든요. 그래서 연애만 11년을 했고요. 대기업 다니는 새언니가 데이트 비용 같은 거 70% 이상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빠도 나름 일하며 모은 돈이 있기에 같이 돈을 내고 싶다고 해도 새언니가 연애하면서 극구 거절했대요. 본인이 거의 다 낸다고요. 저희 친정아빠가 되려 더 간섭하면서 오빠 데이트 때 쓰라며 한 번에 100만 원씩 턱턱 내주시기도 할 정도로 새언니는 저희 집안에서 이미 너무나 예뻐하고 사랑스러워하는 한 가족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선하고 착한 분이라 저 역시 언니 하며 따르곤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오빠네가 워낙 장기 연애를 했기 때문에 결혼을 먼저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1년 반 정도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 쪽에서 결혼을 많이 서두르셨어요. 시아버지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명예퇴직을 하고 싶다 하시더군요. 몇 년 일찍 퇴직하고 싶으니 적어도 그 안에 저희가 결혼을 해야 축의금이 많이 들어온다시며 재촉을 엄청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결혼이 급하니 맨입으로 빨리 하자고는 안 하겠다. 아무리 못해도 2억은 해줄 테니까 집 걱정은 하지 말고 빨리 결혼해라. 저는 솔직히 결혼이 급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집값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금 역시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이긴 하지만 저희 결혼할 때도 이미 슬슬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전세가랑 매매가랑 차이 안 나기 시작했고요. 지금의 남편이랑 당시 연애하면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고 결혼 생각도 있었기에 안 그래도 미래에 대해 같이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남편은 당시에도 좀 보수적인 편이라 아무리 그래도 신혼부부인데 전세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고 저는 이 상태로라면 집값이 분명 더 오를 테니 이자 계산해도 매매하는 게 이득이라고 주장했어요. 결국 남편이 제 의견에 수긍하며 집을 사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당시 시세 3억 후반대 정도로 집을 알아봤어요. 지금은 이걸로 오피스텔도 못 사지만 그래도 몇 년 전엔 이 정도 가격에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좀 있었거든요. 결혼 전에 서로의 재정 상태를 오픈했는데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주식으로 재테크를 잘 해왔기에 좀 모은 편이었어요. 월급도 뭐 딴 거 안 사고 꼬박꼬박 모아온 편이라 주식 계좌 포함해서 1억 8천 정도 있었는데 그중 주식 계좌에 2천만 원 정도는 그대로 묵혀두기로 하고 1억 6천 정도를 결혼 자금으로 들고 간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모아둔 돈이 저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모자랐습니다. 나름 성실히 모은다고는 했지만 나이가 저보다 어리기도 해서 4천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것까진 잘 이해했는데 갑자기 시댁에서 말을 바꿔서 2억 못 해줄 것 같으니 1억만 해준다고 하시더군요. 요즘 같은 시대에 흔한 1억이라고는 하지만 말이 쉽지 사실 1억도 너무나 큰 돈이잖아요. 말을 바꾸신 건 솔직히 벙찌긴 했습니다만 그런 큰 돈을 자식들을 위해 내주신 시부모님께 불만 가지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대출받아서 알아보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이 신혼부부가 무슨 대출이냐며 통 크게 1억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모아둔 돈이 남편보다 훨씬 많았고 시부모님께서 먼저 결혼을 재촉하면서 신혼집 마련에 부담 없도록 2억 보태주신다고 했던 말씀이 있어서 저희 친정에서는 1억까진 생각은 안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꾸시고 계획과 다르게 저희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 친정에서 1억을 보태주신 겁니다. 친정엄마는 살짝 불쾌해하시긴 했지만 집안마다 사정이 변하지도 않겠냐면서 이해하고 넘어가려 하셨죠. 저에게도 돈 가지고 시댁 판단하지 말라고 속 깊은 말씀도 해주셨던 친정엄마입니다. 아무튼 어쩌다 분위기가 양가에서 1억씩 받게 되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신부 쪽 2억 6천, 신랑 쪽 1억 4천이 모였고 계획대로 3억 중후반대에 아파트를 하나 매매했습니다. 나머지로는 결혼 비용에 전부 들어갔고요. 대출 한 푼 받지 않고 나름 순탄하게 결혼했다 생각합니다. 워낙 예물 예당 같은 걸 간소화했기 때문에 결혼 준비 과정도 순탄했고 재미있었어요. 다만 상견례 자리에서 돈 문제로 약간의 신경전 아닌 신경전이 있었는데 양가에서 돈 지원해주는 문제로 좋게 이야기하던 와중 시어머니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억 해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그 점은 사과드릴게요. 그래도 사돈댁에서 돈을 좀 해주신다니 다행이네요. 그 말에 친정엄마가 미소 지으시며 사랑하는 자식들이 새 출발하겠다는데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뭐 남자 여자가 요즘 따로 있나요? 예전에야 남자가 더 많이 해갔지만 요즘은 상황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어머니 표정이 묘하게 구겨지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냥 화기애애하게 상견례 잘 마치고 결혼식까지 아무 일 없이 치렀습니다. 그렇게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하던 차 시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사돈댁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말이다. 네, 어머님. 뭐가 궁금하세요? 우리가 1억 해준다고 하기 전에는 왜 너희 친정에서는 돈 대준단 말 안 하고 잠자코 계셨다니? 네?
잠자코 계셨다뇨. 얼마간 보태주시려고는 하셨어요. 가전 가구라든지. 그런데 솔직히 제가 진옥 씨보다 1억 2천만 원이나 더 많이 가져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무튼 나중엔 저희 친정에서 1억이나 주셨잖아요, 어머님. 그래, 그건 맞는데 그건 나중 일이지. 아무튼 너희 대출 받기 전까지도 친정에서 아무 말 안 하고 계신 건 사실이잖냐. 나는 왜 그러셨는지 이유가 궁금한 거야.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일부러 그러셨겠어요? 그냥 저희들끼리 새 출발하는데 빚지고 하지 말라고 배려해 주신 거죠. 글쎄, 나는 너희 친정에서 돈 쥐고 있다가 나중에야 내주신 게 솔직히 너무 기분이 나빴다. 우리가 2억 해준다고 했다가 1억으로 말 바꿔서 그러신 건지. 어머님,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쪽이 1억 훨씬 더 넘게 비용을 댄 건데요. 이제 와서 예전 일 꺼내서 의중을 알고 싶다 하시는 건 좀... 그럼 저희 친정 부모님이 일부러 꿍꿍이라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꿍꿍이라기보다는 아니 그렇지 않냐. 1억 해주실 수 있으면서 진작 말씀을 좀 해주시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2억 해주시겠다 하다가 갑자기 말 바꿔 1억으로 바꾸셨고 그 모자란 집값을 저희 친정에서 대주신 거고 결과적으로 아들네 부부에게 대출이라는 부담감이 없어진 거 아닌가요? 아들네가 잘된 일이고 또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저희 친정에서도 나름 사돈댁 이해하고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간 점도 있는데 시어머니가 굳이 그 얘기를 꺼내서 저희 친정에서 무슨 의도가 있어서 뒤늦게 돈을 보태주셨다 의심을 하시는 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됐다. 말해도 너는 모른다. 어른들 일이니 상관하지 말거라. 하시더라고요. 더 말 붙였다가는 정말 폭탄에 불 붙이는 꼴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을 줄이고 어머님께는 더 오해하지 마시라고 단단히 일러만 드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표정은 영 풀리지 않으셨죠. 그 일 있은 후로 어머님 뵙는 게 껄끄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저희 친정 부모님을 무언가 어머님의 잣대로 오해하신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좀 안 좋았으니까요.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다 하며 지냈습니다. 안부 인사도 꼬박꼬박 여쭙고 시댁 가야 할 일에는 빠짐없이 참석했고요. 남편 역시 저희 친정에 참 잘했기 때문에 제가 빼지도 못하겠더군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친정 오빠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오빠가 석박사 학위를 따고 높은 연봉과 조건에 소위 우리나라 탑이라는 분야에 들어가게 되면서 계획대로 새언니에게 프로포즈를 바로 했더군요. 새언니네는 렌터카 사업을 하시는 자산가 집안이었는데 오빠가 좋은 곳 취직했다고 신혼집도 새언니 쪽에서 해주시겠다 하셨다더군요. 저희 집에서도 새언니를 10년 넘게 예뻐하시긴 했지만 저희 오빠도 새언니랑 연애하면서 이미 거의 그 집안 사위 노릇을 자처해서 힘든 일, 굳은 일 다 하고 살았기에 좋게 봐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언니 쪽에서 그렇게 호의를 제안하셨고 저희 친정에는 오빠 편으로 최대한 성의를 보내 2억 정도 해가서 그걸로 새언니 차도 사주고 신혼살림 최고급으로 해가는 걸로 얘기가 됐다더군요. 그 과정에서 저희 친정 부모님은 혹시라도 제가 기분 나빠할까봐 그러니까 오빠는 2억 해주고 저는 1억 해준 것에 혹시라도 편에 당한다고 생각하셨는지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당연히 이해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새언니와의 결혼인데 제가 친정 부모님 입장이라도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고 싶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모두에게 축복받는 행복한 결혼을 한 친정 오빠네였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제 친정 오빠가 장기 연애하다 결혼한 거 아셨기 때문에 정말 잘 됐다며 축하해 주시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남편 없는 자리에서 저에게 노골적으로 돈 얘기를 꺼내며 떠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친정 오빠 결혼할 때 사돈댁에서 얼마나 해주셨어? 솔직히 좀 선에 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벙찌더라고요. 이걸 대답을 해 마라 고민하는데 시어머님이 뾰루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세아가 너 결혼할 때는 1억 해주셨잖아. 친정오빠 결혼할 때도 1억 해주신 거 맞지? 네? 아니요. 그것보다는 더 해주셨죠. 그 말에 시어머니가 발끈하시며
뭐? 1억보다 더 해줘? 얼마 해주셨는데? 라고 언성 높이며 물으시더군요. 그게 화가 날 일인가 싶어서 시어머니께 왜 물으시냐 했더니 얼마 보태주셨는지 당신은 꼭 알아야겠다는 겁니다.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어머님께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글쎄 시어머니가 이러시더군요. 너도 네 친정 부모 닮아서 의문스러운 데가 있구나. 돈 앞에서 말줄이는 그 못된 심보 말이야. 그 말에 저는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2억 해간다 할 때에는 아무 말 없다가 1억으로 줄이니까 그제야 돈 해준다고 한 니네 친정한테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니? 그래, 솔직히 2억 해줄 수 있었어 너네한테. 그런데 아무 말 없는 니네 친정이 괘씸하더라고. 다만 5천만 원이라도 해준다 어쩐다 말이라도 했으면 군소리 안 하고 2억 해줬을 게다. 해줄 수 있으면서 안 해주신 게 뭐겠냐고. 절대로 돈주머니 안 열려고 버틸 때까지 버티시다가 니네가 대출받게 되니까 그제야 돈 꺼내놓으신 거 아니야.